네,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 알아보는 투데이 리포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나온 리포트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IBK 투자증권에서는 신세계푸드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고요. DS투자증권에서 나온 텔레칩스, 마지막으로는 흥국증권의 한국석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기업은 바로 신세계푸드입니다. 현재 주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현재 신세계푸드는 어떻게 지나가고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2% 상승하면서 49,450원 기록 중입니다. IBK 투자증권은 신세계푸드의 4분기 실적은 3분기에 비해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3분기의 경우에는 식품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4분기는 주목해봐도 좋다라고 합니다. 우선 상반기에 수주했던 단체 급식 사업의 효율화와 또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죠. 노브랜드버거의 신규 가맹점 출점이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2023년은 외형 성장보다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가맹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도 하네요. 투자 의견 살펴보도록 할까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가로는 5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텔레칩스입니다. 현재 주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텔레칩스는 1.99% 상승하면서 12,8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에 특화된 팹리스 기업인데요. DS투자증권에서는 텔레칩스가 국내 상장된 팹리스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안정된 매출과 또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다면서 매출 성장을 기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정상화되면서 실적 또한 성장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여기에 비포마켓의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 기아차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들이 규모가 크고 또 장기적인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투자 의견 살펴보도록 하죠.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유지를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바로 한국석유인데요. 현재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한국석유는 0.9%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11,150원 기록 중입니다. 네, 글로벌적으로 상황이 불안정한 요즘인데요. 특히 영업일수 감소뿐만 아니라 계절적인 수요 감소까지 겹치는 전형적인 비수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흥국증권에서는 그럼에도 한국석유의 견조한 수익성 유지는 주목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배나 증가한 전년 동기 대비는 물론이고요. 전기 대비 유사한 영업이익도 또 증가한 이익률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올해 고점을 기록한 국제 원유 가격이 최근에는 안정적인 흐름으로 돌아섰는데요. 과거 국제유가 안정기에 한국석유의 수익성이 고점을 기록했던 것을 봤을 때 향후 수익성 확대에 대한 전망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를 제시했고요. 목표가로도 2만 원을 유지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함께 만나보셨고요. 지금까지 투데이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5가지의 리포트를 봤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차윤수 소장과 함께 다뤄볼 리포트, 중요하게 또 봐야 될 거는 무엇이 있을지 YG경제연구소 차윤수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중에서 이제 2가지 리포트를 골라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 종목을 골랐다라고 해서 의외였어요. 일단 뭐 2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조금 숫자가 많지 않고 저희가 최근에 다뤘던 것들은 좀 아무래도 중복해서 다루는 건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참 정연 아나운서가 오늘 완전히 핑크빛이네요, 저쪽은. 네, 오늘 시장이 좀 핑크빛이에요. 정연 아나운서 덕인 것 같아요. 다 맞춘 것 같고.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어떤 그 산업 구조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모토는 이 종목을 매수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종목군, 그다음에 이 업종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반복 공부하심으로써 다른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증시를 보는 눈을 키우는 면에 있어서 본다라면 오늘 2 종목도 나름대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 그러니까 이게 꼭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공부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TSI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장비업체는 고객사 수 증가가 미덕이다라고 했어요. 그냥 고객사가 많아야지 이들이 또 공장에 들여놓을 장비들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TSI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CSI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TSI에 대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네. 이번에 눈여겨보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일단 TSI가 뭐냐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2차 전지에 수많은 물질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들이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비빔밥 만들듯이 섞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를 적절하게 잘 믹싱하는 것도 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그걸 안정한 상태로 만드는 거. 그 상태를 만드는 장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빵을 만들 때 밀가루도 넣고 소금도 넣고 물도 넣고 섞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주는 장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장비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소모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매출이 크겠죠. 계속 꾸준히 늘어나겠죠. 근데 이거는 공장을 증설할 때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비가 한번 들어가면 그 장비가 1년 있다 교체될까요?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장비가 조금씩밖에 안 들어간다라는 단점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대신 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업체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워낙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현 아나운서가 리포트 제목을 읽은 것처럼 오히려 이 시장에 뛰어들려는 업체가 적기 때문에 이 업체가 여러 업체들과 거래하고 있다라는 장점. 여러분들 지금 고영이라는 그 기업의 주가도 한번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텐데요. 고영 같은 경우 반도체 검사 장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영업력을 나타내는데 자, 4분기 같은 경우 4분기에만 TSI 같은 경우 유럽의 ACC라는 회사로부터 1,000억 원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연간 3,000억의 수주 잔고가 있습니다. 작년에 수주가 1,400억이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수주 잔고가 2배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은 LG 엔솔의 원통형 공장 증설분에 대한 수주를 이미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유럽의 ACC라는 회사에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에 쓰일 거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프랑스의 첫 번째 기가팩토리 지금 여러분들 유럽에 의외로 2차 전지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프랑스에다 공장을 짓는데 여기에 첫 번째 블럭에 이 TSA 장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ACC로부터 수주는 맞는데 얘네가 어디 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추가적인 수주까지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비용 증가라는 것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조금 셈법이 좀 복잡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원가에 대한 상승 부분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3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0%를 기록했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환차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차손은 우리가 이제 환율 효과랑은 좀 다릅니다. 환율 효과는 뭐냐면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 놓고 1,200원에 팔 걸 1,400원에 팔게 되면 환율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환차손은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외화를 만들었던 것들을 확정해서 손실을 낸 거예요. 그건 이거 외환 거래예요. 그러니까 환차손은 영업의 손익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영업의 손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과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0%지만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난다면 실질적으로 플러스 영업이익률이 낮다라고 증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차손은 일시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환차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크게 영향받을 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고객사를 늘리는 과정에 있어서 비용이 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ACC에 들어가는 장비하고 우리나라 LG 엔솔에 들어가는 장비가 똑같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뭐냐면 LG 엔솔은 LG 엔솔형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 믹싱 장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프랑스 ACC가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약간 변형해야 되겠죠. 그러면 고객사가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할 거예요. 디테일하게. 야, 이거를 좀 온도를 좀 높여봐. 이걸 그거 다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죠?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비용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동안은 이 비용을 미래 매출로 우리가 감안했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그 부분이 사라진다라고 보면 앞으로 영업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5%님이요. 네. TSI 다 좋은데 부채율이 300% 가까이 되어서 이게 공장 증설 때문인가요? 잘못하면 이전에다가 수익성이 감소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라고 마침 글을 올려주셨어요. 저희가 조금 전에 실적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거는 환차손 부분도 있고 초기 비용도 있고 고객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비용
비용이 나간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오프로님은 이 TSI를 공부하신 분인 것 같거든요. 저희 한번 재무제표라던가 표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재무제표도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재무상태표, 네. 5페이지는 재무상태표도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은 3페이지는 수주잔고하고 신규 추이 구성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추이 이제 구성을 수주잔고들을 보게 된다라면 네. 앞으로 수주잔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신규 수주잔고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보다는 5페이지에 있는 재무상태표를 좀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좀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현재 TSA의 좀 아킬레스건인 건 사실이네요. 보니까 이자 보상 배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데 자, 재무상태표를 좀 보면 위로 쭉 올려보면 되게 되냐면 부채가 지금 이제 2021년까지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들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뭐죠? 이 매입 채무예요. 매입 채무가 있는 160억은 이거는 그 부채 비율에서 빼줘야 됩니다. 부채 비율에서 160억은 빼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채 총계 830억에서 160억은 빼주시게 되시고요. 사채와 장기 이 부분이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단기 부채보다는 장기 부채가 많다라는 거죠. 장기 부채 비율이 50% 넘다라고 보면 이거는 결국 장기 부채를 통해서 증설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리스크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단기 부채 같은 경우는 400억밖에 없기 때문에 40억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부채 비율 중에 약 5%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 구조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매입 채무 빼주시고요. 장기 부채로 구성돼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재무 구성이 그렇게 이제부터는 또 그 물건이 나가면서 영업이익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당장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채를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차입금이 있고 장기 차입금이 있잖아요. 네. 요 둘의 좀 성질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유동부채, 아까 표를 나눠보시면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요 큰 카테고리를 나눈 이유는 뭐냐면 유동부채와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이 1년입니다. 유동부채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그러고요.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부채예요. 근데 유동부채 중에 이자를 안 내는 부채가 있습니다. 매입채무입니다. 매입채무는 뭐냐면 물건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직 돈을 안 준 거예요. 근데 물건을 받았고 돈을 안 준 거기 때문에 부채로 잡히지만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원래 운전자금 계산할 때 매입채무를 빼줘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채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안 내니까. 이자를 안 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통 같은 경우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거를 빼주고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부채 이만큼, 자산 이만큼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부채 안에서도 장기, 단기에 따라서 성향이 다르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TSI 공부를 잘 하게 됐어요. 이 리포트 믿어볼까요? 예, 일단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서로 제가 대답을 못한다라면 다음 시간에라도 공부를 해서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주시고요. 리포트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SI 리포트 나왔습니다. 일단 이 증권가에서는요, 목표 주가라던가 투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난 레이트인데 저희는 이 회사를 공부하는 거에 한번 시간을 할애해 볼게요. 기업의 성장 스토리에 동참하자라는 한 줄 평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광고 회사잖아요. 설명을 좀 해보시죠. 광고 회사인 겁니다. 네, 예. 인크로스인데, 그러니까 다른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랑 연관된 광고 회사가 있고, 그렇죠. 제일모직과 연관된 광고 회사가 있다면, 삼성과 인크로스는- 연관된 게 제일모직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 예. 인크로스는 SNS라던가 그런 플랫폼을 이용한 조금은 몸집이 작은 광고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인크로스 같은 경우 말씀하신 거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일모직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이게 광고를 만드는 회사고요. 네. 인크로스 같은 경우는 그 미디어랩이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우리 매일경제에서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매일경제가 직접 광고주를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뭐냐면 삼성이 매일경제 광고를 하려면 삼성과 매일경제가 직접 만나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 이 인크로스에다가 우리 광고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인크로스가 매일경제랑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모직은 광고를 만드는 회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삼성이 제일모직한테 광고를 만들어라. 그러면 만들어진 제일모직이 인크로스한테 가서 우리 이거를 좀 띄워줘라.
그러면 그걸 매일경제TV에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고 있는 이런 형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광고가 좀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만 상당히 실적견이 잘 돼서 4분기에는 매출이 169억, 영업이익이 68억, OP 마진 40%, 이 부분에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정현 아나운서가 생각하는 건 그걸 거예요. T딜이라는 거 써보셨나요? SK텔레콤과 광고 관련이 돼서 여기서 이제 상품도 팔고 광고도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쭉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DA와 SA를 통합한다라는 그 리포트의 내용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트렌드에 따른 어떤 그 광고에 대한 지금 이제 광고가 알고리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T딜 같은 경우도 TV 광고를 통해서 SK텔레콤과 접목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향후 성장성 같은 경우는 OTT 부분에 또 진출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광고를 찍는 게 아니에요. 광고를 찍는 게 아니고 광고를 파는 쪽이에요. 광고를 파는데 다양한 채널로 광고를 팔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출 성장성이 기대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인크로스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일단 미디어랩과 T딜의 변화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인크로스를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이 페이지에 있는 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게 된다면 매출액 중에서 성장성이에요. 그 2021년에 약 그 전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증가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역기저 효과라고 그래서 성장세가 좀 둔화됐습니다. 워낙 전년도에 이제 이런 쪽들에 대한 그 광고 늘었는데 내년도에도 다시 20%가 성장할 걸로 봐요. 그래서 역기저 효과를 넘어서는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본다라면 굉장히 규치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크로스의 투자 아이디어도 봐야겠습니다. 이 인크로스를 봤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무엇일까요? OP 마진입니까? 뭐죠? OP 마진을 통틀어서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한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이쯤 다 말했는데요. 아, 예. 그렇습니까? 오늘 또 뭐 인크로스에 대해서 또 뭐 재무제표를 봐주시려나 했는데 이미 설명을 다 드렸다라고 하니까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은지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전반적인 우리가 광고 업계가 부진할 거다라는 그런 뇌피셜 속에서 실적이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기의 변화는 생존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인크로스까지 확인해 봤고요. 창수 시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